시어머니 환갑인데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야지. 갈비가 질기잖아. 빨리 가서 갈비찜 다시 내와. 남편과 시어머니는 200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밥하는 여편네가 식모지 별거야?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상을 엎었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쫓아내고 반격을 시작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연안의 식당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가고 주방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감 청소를 끝낸 연아가 하루 종일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어내자 퉁퉁 부은 발등이 드러났습니다. 연아는 발 뒤꿈치에 엉겨붙은 반창고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따끔한 고통에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우리 코딱지만한 가게를 전국구 프랜차이즈로 키워줄 동아주를 만났어. 당신 또 그 소리야? 내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프랜차이즈고 뭐고 난 관심 없어. 연아는 상철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상철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이게 굴러들어온 복인 줄도 모르고 아무 가게나 컨설팅해 주는 줄 알아? 우리 맛을 딱 알아보고 제안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난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는 음식은 죽어도 못해.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상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철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놓인 연화의 낡은 작업화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A씨, 이러니까 당신이 평생 식목고를 못 면하는 거야. 언제까지 주방 구석에서 양파나 깔 거야? 상철은 손목에 찬 번쩍이는 금색 시계를 소매로 쓱쓱 닦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 시계를 왜 찾겠어? 사업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이 모양으로 하니까 내가 밖에서 길을 못 펴잖아. 연아가 기가 막혀 입을 열려는 찰나 안쪽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말순이 등장했습니다. 말순은 부채를 설설 흔들며 상철의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라, 너는 남편이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초를 치니? 남자가 밖에서 큰 소리 좀 치고 다녀야 집안이 일어서는 법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말 대꾸 따박따박 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 내 환갑 잔치 말이다. 뷔페 부르지 말고 네가 직접 다 차려. 연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하객이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많은 음식을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식당 하는 애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어디다 쓰니? 내 친구들 다 올 건데 정성없이 사온 음식 내놓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며느리 손맛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지. 어머님, 저 가게 장사도 해야 하고 몸도 안 좋아요. 200인분은 무리예요. 연아가 울상으로 호소하자 말순은 금세 아이고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환갑상 하나 차리는 게 싫어서 저러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상철이 이때다 싶어 거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어머니가 평생 한 번뿐인 환갑에 며느리 밥 좀 얻어먹겠다는데 그걸 못 해드려? 그리고 중요한 손님들도 많이 온다고 했잖아.
내 사업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떡 벌어지게 차려놔야 투자를 받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연하는 두 모자의 막무가내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앓는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시장은 이미 상인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하가 단골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서자 주인장인 박씨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사장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무 100개랑 배추 50포기만 실어주세요. 연하의 주문에 박씨 아줌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김장철도 아닌데 웬 배추를 그렇게 많이 사? 가게에 무슨 행사 있어? 시어머님 환갑 잔치를 좀 크게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 노인네 참 유난이다. 며느리 잡을 일 있어? 그나저나 이사장, 혹시 가게 내놨어? 연하가 배추를 고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박씨 아줌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바깥 양반이 와서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냐, 가게 명예 바꾸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꼬치꼬치 묻고 다녔다던데 가게 팔고 쉬려는 줄 알았지.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봐요. 애써 웃어넘겼지만 연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당 뒤편 으슥한 골목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2명에게 둘러싸여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상철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 입만 살았어? 이번 달 이자 밀린 게 벌써 얼마야?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겠다더니 소식이 없네. 상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비굴하게 두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주말이 저희 어머니 환갑 잔치입니다. 그때 아내 정신이 쏙 빠져 있을 때 제가 인감도장 확실하게 훔쳐서 서류 딱 만들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채업자가 상철의 뺨을 툭툭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잔치 끝나고도 돈 안 가져오면 그때는 내 신체 포기 각서 집행한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상철은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뒤에도 다리가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거실 한가득 쌓인 식재료들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말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예, 무채가 너무 굵다. 손님들 드시기 불편하겠다. 그리고 고기 양념은 좀 더 달게 해라. 우리 상철이가 단 걸 좋아한다. 어머님, 너무 달면 어르신들 입맛에 안 맞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말수는 며느리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차더니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니? 나야. 이번 주말에 올 거지? 그래, 우리 며느리가 다 준비하고 있어. 아휴, 말도 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크게 벌려서 이 가게가 곧 대기업에 팔릴 거야. 그럼 내가 회장님 소리 듣게 생겼지 뭐니. 호호. 연하는 묵묵히 칼질을 하면서도 말순의 통화 내용에 기가 찼습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태연하게 떠벌리는 시어머니와 뒤에서 가게 팔 궁리를 하는 남편. 연하는 도마 위에 놓인 물을 내리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인 주방 주위를 상철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연하가 갈비찜 양념을 만드는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준비는 잘 돼가? 때깔이 좋네. 연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쪽파를 다듬자 상철은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참, 이번 잔치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어. 우리 가게를 전국구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줄 거물급 투자자야. 그분 비위만 잘 맞추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알았지? 연하가 칼을 탁 내려놓으며 상철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난 투자 같은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 괜한 사람 불러서 헛바람 들게 하지 마. 상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야, 너는 남편이 기껏 판을 깔아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자꾸 딴지야? 네가 협조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상철은 씩씩거리며 연하의 앞치마 주머니에 꽂혀 있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놔. 시끄러워. 투자자 오시면 접대비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몇 억으로 불려서 가져올 테니까 잔소리 말고 밥이나 해. 상철은 연하의 신용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횡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당장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끓어 넘치려 해 쫓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상철은 문을 잠그고 서둘러 장롱문을 열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가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비빅하는 경고음과 함께 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다시 한번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왜 안 열려? 설마 번호를 바꿨나? 상철은 생각나는 번호를 모두 눌러봤지만 금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젠장, 이 여편니가 언제 번호를 바꿨지? 도장을 못 꺼내면 큰일 나는데. 도장 확보에 실패한 상철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다가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기야, 나야. 문제가 좀 생겼어. 금고가 안 열려. 도장을 못 꺼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상철이 급히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어. 일단 가짜 도장하고 위조 서류. 그거 써야겠다. 어차피 늙은 여자가 뭘 알겠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다음 날 상철이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이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연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상철은 쇼핑백을 소파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포장 좀 예쁘게 해봐. 아주 귀한 분께 드릴 거니까. 연하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니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여성용 핸드백과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든 연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50만 원? 당신 이게 제정신이야? 지금 카드값 낼 돈도 없다면서 이걸 내 카드로 긁어? 상철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좀 쪼잔하게 굴지 마. 투자자한테 줄 선물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 마음만 사면 투자가 수억인데 이까짓 가방 하나가 대수야. 나중에 투자 받으면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포장이나 해. 그때 안방에서 나오던 말순이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눈앞에 돈만 따지니? 여자가 되어서 남편 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바가지만 긁어대니 원. 어머님, 이건 제 생활비 카드예요.
가게 식자재 살 돈까지 다 긁어버리면 당장 장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콩나물값 좀 아끼면 되지 뭘 그리 유세냐. 시끄러우니까 밥이나 차려라. 배고프다. 말수는 며느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엌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연하는 억울함을 삼키며 미리 만들어둔 갈비찜을 한 접시 내왔습니다. 잔치 때 내놓을 음식의 간을 보기 위해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니 갑자기 휴지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가 다 나갈 뻔했네. 야,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냐? 어머님, 그거 최상급 한우예요. 압력솥에 푹 쪄서 부드러울 텐데요. 내가 질기다면 질긴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내 20년 지기 친구들이 다 강남 사모님들인데 이런 고기를 내놓으라고? 당장 가서 2+ 등급으로 다시 사와. 내 입에 살살 녹을 때까지 다시 해. 말수는 접시를 옆으로 밀어버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당장 다시 장을 보러 가지 않으면 저 타박이 밤새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사올게요. 연하가 힘없이 현관을 나서자 상철은 창문 틈으로 아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상철이 향한 곳은 동네 귀퉁이에 있는 허름한 도장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막도장 하나만 파주쇼. 이름은 이연화. 최대한 빨리요. 잠시 후 투박한 나무 도장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서류에 찍기만 하면 끝이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현관 신발장에 놓인 연화의 낡은 작업화를 발견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뒤축이 다 다른 신발을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어휴, 냄새나는 거적대기 같은 신발. 투자자 앞에서 이런 걸 신고 얼쩡거리면 격 떨어져서 원. 상철은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 작업화를 대충 담아 베란다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는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빨간색 하이힐을 꺼내 현관 정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굽이 10cm는 되어 보이는 연하가 발이 아파 신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잔치날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그래야 사장 소리 듣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연하의 식당은 점심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연하가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민지야. 왜? 무슨 일 있어? 민지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아까 사장님 시장 가셨을 때요. 어떤 젊고 예쁜 여자가 가게 밖을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인 줄 알고 나가봤는데 옆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부동산? 혹시 가게를 내놨나 물어봤니? 아니요. 그게 좀 이상해요. 보통 장사가 잘 되냐, 매출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이 건물 매매가가 정확히 얼마냐, 명예 이전하려면 등기부 등본에 누구 도장이 필요하냐 이런 것만 묻더라고요. 연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상철이 말한 프랜차이즈니 투자니 하는 게 결국은 건물을 노린 수작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니? 엄청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에 스카프도 하고 목에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연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데려온다던 그 투자자 김이사라는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행주를 내려놓고 카운터 뒤에 있는 CCTV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민지야, 사다리 좀 가져와라.
연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방과 홀을 비추는 CCTV 카메라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잘 비추지 않던 탕비실 입구와 카운터 금고 쪽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도록 맞췄습니다. 사장님, 카메라는 왜요?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아서 덫을 좀 놔야겠다. 연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잔치 말인데 내가 김 이사님한테 얘기 잘 해놨어. 당신은 주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직접 나와서 서빙해. 음식 설명도 좀 고급스럽게 하고 술잔 비면 바로바로 채워드리고. 알았지? 상철의 뻔뻔한 요구에 연하가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200명 음식을 혼자 하는데 홀 서빙까지 하라고? 직원들 시키면 되잖아. 아, 답답하네. 사장이 직접 대접해야 정성이 보일 거 아니야. 투자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너는 남편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토를 다니? 내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전화가 뚝 끊겼고 연하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잔치 당일 새벽 상철은 안방 전신 거울 앞에서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짝퉁 명품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2대8 가르마를 곱게 탄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상철, 폼난다. 오늘만 잘 넘기면 이 건물은 내 거다. 지긋지긋한 눈칫밥도 오늘로 끝이야. 그는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주머니에 있는 막도장과 위조 서류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편 현관에서는 연하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신던 작업화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다가 결국 신발장에 놓인 빨간색 하이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음식을 준비하느라 퉁퉁 부은 발을 억지로 구두 안에 밀어넣자 발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연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벽을 짚었습니다. 발 뒤꿈치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밴드를 2개나 겹쳐 붙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참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거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은 연하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내 사랑 김이사라고 저장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준비됐지? 아내가 눈치 못 채게 내가 옆에서 바람 잡을 테니까 자기는 우아하게 앉아 있어. 그러다 술 좀 들어가고 정신 없어지면 내가 슬쩍 서류 내밀어서 지장 덮어 씌울게. 오늘 밤엔 우리 둘이 샴페인 터뜨리자.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른 상철은 킬킬거리며 물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20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세팅은 완벽했고 주방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고소한 갈비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연하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잠시 후 식당 앞에 상철의 차가 도착하고 곧이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하게 치장한 김 이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하의 카드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뾰족한 구두굽이 아스팔트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찍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하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잔치 시간이 임박하자 식당 주차장은 고급 승용차들이 엉키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차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차를 대려던 단골 손님 박영감의 낡은 트럭 앞을 상철이 막아섰습니다. 아, 비켜요, 비켜. 여기는 VIP 전용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상철이 인상을 구기며 소리치자 박영감이 차창을 내리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내가 이 가게 10년 단골인데 트럭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 지금 단골이 문제야? 오늘 내 인생이 걸린 귀한 손님이 오신다잖아. 차 빼. 저기 뒤쪽 공터에나 대라고. 상철은 막무가내로 박영감의 트럭을 쫓아내고는 곧이어 들어오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손짓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멈추고 뒷문이 열리자 상철은 얼른 달려가 문을 잡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붉은 원피스를 입은 김이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식당 간판을 훑어보았습니다. 박 사장님, 간판 폰트가 너무 촌스러운 거 알죠? 저런 것부터 싹 바꿔야 해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는데 동리가 너무 구질구질해서 혼났네. 아이고, 당연하죠. 대표님 손길만 닿으면 강남 한복판 못지않게 변할 텐데요. 자, 들어가시죠. 상철은 마치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처럼 김이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상철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외쳤습니다. 자, 주목. 다들 하던 얘기 멈추고 여기 좀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 어머니 환갑을 빛내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게를 전국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줄 미라클 컨설팅의 김혜정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영문을 모르는 하객들이 얼떨결에 박수를 쳤습니다. 상철은 거만하게 손가락을 까딱이며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연하를 불렀습니다. 야,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인사드려. 그리고 대표님 가방 무거우신데 눈치 없이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받아들이지 않고. 연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그것도 가게 사장인 자신에게 짐꾼 노릇을 시키는 남편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가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자 상철이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안 와? 하고 위협했습니다. 연하는 억지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상철이 억지로 신긴 하이힐 때문에 퉁퉁 부은 발이 비명을 질러 절뚝거리며 다가가는 연하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연하입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이자 김이사는 코끝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이사의 시선이 연하에 붙고 상처난 발목에 머물렀습니다. 사장님은 자기 관리에는 영 소질이 없으신가 봐요. 걷는 폼이 영 손님들 보기 민망하네요. 뷰티 컨설팅부터 받으셔야겠어요. 식당 얼굴이 이래서야 원. 김이사의 노골적인 조롱에 주위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연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김이사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연하 쪽으로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받아주세요.
가죽이 예민해서 구겨지면 안 되니까 잘 모셔두고요. 연아가 얼결에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무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바람에 가방이 살짝 아래로 처지자 상철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조심 안 해?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A씨, 칠칠 맡기는. 상철이 연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낚아채 다시 김이사에게 건넸습니다. 연아는 비틀거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말순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김이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더니 정말 미인이시네요. 텔레비전 배우 뺨치십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김이사에게 몸을 비비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수와는 좋은데 날개를 못 달아서 안타까웠거든요. 대표님이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네. 김이사는 마치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드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금방 회장님 소리 들으실 거예요. 연아는 기가 막혀 그들을 쳐다보다가 김이사의 목에 둘러진 스카프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독특한 페이즐리 무늬의 끝부분에 자수로 새겨진 엘, H 이니셜. 그것은 연아가 지난달 건물을 올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큰맘 먹고 샀다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한정판 스카프였습니다. 저게 왜 저 여자 목에, 설마 박상철 네가? 남편이 자신의 장롱을 뒤져 훔쳐간 물건이 내연녀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 연아의 심장이 쿵쿵 뛰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애는 무르익어가고 있었지만 연아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연아를 김이사의 전담 시녀로 지정해 쉴 새 없이 부려먹었습니다. 김이사가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졌지만 김이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갈비찜 뼈가 너무 크네요. 먹기 불편하게. 가위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상철이 즉시 연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김 대표님 불편하시다잖아. 가위 가져와서 뼈 좀 발라드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놔드리고. 연아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가위와 집게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갈비뼈를 바르는 동안 김이사는 턱을 괴고 연아의 손놀림을 감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고기 결대로 자르셔야죠. 그렇게 막 자르면 육즙 다 빠지는데. 요리 배우신 거 맞아요? 나 30년 동안 칼 잡았어. 걱정 마. 연아가 딱딱하게 대꾸하자 상철이 식탁을 탁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전문가가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워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상철은 빈 술잔을 연아 앞으로 밀며 턱짓했습니다. 잠비었다. 센스 없게 뭐 하는 거야? 빨리 채워드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자 김이사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잔을 내밀었습니다. 연아가 술을 따르는 동안 김이사는 연아에 들리지 않는 귓가에 대고 들리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성공시킨 브랜드가 10개가 넘어요. 근데 이 가게는 컨셉이 너무 올드해요. 맛도 요즘 트렌드랑 안 맞고 싹 다 갈아엎어야 해요. 특히 저 주방장 냄새나는 앞치마부터 좀 어떻게 안 되나? 김이사가 연아의 낡은 앞치마를 가리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철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내가 안 그래도 저거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네요. 당신처럼 무식하게 일만 해서 손이 두꺼비 등짝 같은 사람은 경영에서 빠져야 한다니까. 상철은 갑자기 연화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아 들어 올리며 김이사의 매끄러운 손 옆에 갖다 댔습니다. 물에 젖어 불고 칼에 베어 상처투성인 연화의 손과 네일아트를 받아 화려한 김이사의 손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나무 껍질이야 뭐야? 대표님 손은 백옥 같은데.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여자가 손이 이래서야 남편한테 사랑받겠어? 상철의 비열한 조롱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사장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조강지처한테. 그러게. 저 여자랑 분위기가 묘한데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눈치 없는 말수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밴드 반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제 우리 집안 돈방석 앉는 거야. 며느리 너도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런 능력 있는 남편 만난 게 로또지 뭐냐. 얼쑤. 연하는 모욕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을 얻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시어머니 환갑을 망친 미친 며느리로 낙인 찍힐까봐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을 보며 참았습니다. 물 좀 더 주세요. 목이 타네. 김이사가 빈 물컵을 내밀자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어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 김이사가 덥다며 입고 있던 재킷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김이사의 하얀 팔목 안쪽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 뱀이 다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기괴한 모양, 그리고 그 옆에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희미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물병을 쥔 손에 힘이 빠져 덜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하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시장 국밥집 텔레비전에서 봤던 뉴스 속보였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가짜 건강식품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내고 잠적한 사기 조직 일당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범인 여성은 팔목에 뱀 모양 문신과 화상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때 뉴스 화면에 나왔던 흐릿한 CCTV 사진 속 문신과 지금 눈앞에 있는 김이사의 문신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맞아, 저거야, 뱀 문신. 연화의 시선이 김이사의 팔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김이사는 연화의 시선이 자신의 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에어컨이 좀 춥네요. 히터 좀 틀라고 하세요. 김이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황해서 물컵을 잡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본 연화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 여자는 투자자가 아니야. 범죄자야. 상철이, 이 미친 인간이 사기꾼을 끌어들인 거야. 연하는 호흡이 가라앉으며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쳐서 잡아야 할까?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섣불리 나섰다가 오리발을 내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야. 그때 김이사가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이 좀 번져서. 김이사가 상철에게 묘한 눈짓을 보내자 상철이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속이 좀 더부룩하네. 두 사람이 나란히 홀을 빠져나가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보조 민수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나가는 저 두 사람 어디로 가는지 확인 좀 해라. 들키지 말고 조용히 뒤따라가 봐. 네, 갑자기 왜요? 잔말 말고 빨리. 뭔가 수상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연하는 가슴을 부여잡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잔치장의 소음이 점점 멀게 느껴지고 오직 두 사람의 행적에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연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도망갔어? 아니요, 화장실이 아니에요. 두 사람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도 들리고요. 안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연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탕비실, 거기 내 금고 열쇠랑 짐들이 다 있는데 연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자 연하는 탕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자신의 30년 인생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박상철, 그리고 김혜정, 오늘이 너희 제삿날인 줄 알아라. 연하는 탕비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빗줄기와 함께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은 채 탕비실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좁은 탕비실 안 상철과 김이사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내 작품 어때? 상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이사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시장 도장 가게에서 급조한 막도장과 조잡하게 위조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오빠, 진짜 대단하다. 그 곰 같은 여편네는 꿈에도 모르겠지? 이게 가짜라는 걸. 당연하지. 그 여자는 평생 주방에서 칼질만 해서 서류 까막눈이야. 그냥 내가 여기에 지장 찍어 하고 술 취했을 때 손가락만 갖다 대면 끝이라고. 오늘 이 서류로 대출 신청 딱 넣으면 내일 바로 현금 꽂히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비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이사는 상철의 볼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그 돈 받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뜨는 거야. 알지? 나 하와이 가고 싶어. 여기 지긋지긋해. 걱정 마. 비행기 표랑 다 알아봐 놨어. 늙은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싹 털어서 나를 거야.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상철이 김이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어머니는 어떡할 거야?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이사의 물음에 상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유, 그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어? 요양원도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냥 대충 아무 시설에나 던져놓고 연락 끊으면 돼. 지가 알아서 살겠지.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됐지. 아들 발목까지 잡으면 안 되잖아. 연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아들밖에 모르고 살았던 시어머니를 상철은 헌신짝처럼 내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상철이 김이사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한눈을 파는 사이 연하의 눈에 문 옆 옷걸이에 걸려있는 상철의 재킷이 들어왔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끝자락이 위태롭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연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틈을 타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다행히 상철과 김이사는 서로에게 취해 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연아는 봉투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복도 구석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끈을 풀자 안에는 상철이 말했던 위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짜 도장이 찍힌 위조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서류를 본 순간 연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채무자 박상철, 채권자 일수파,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신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장기 적출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철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끔찍한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밑바닥에는 연아가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게 열쇠의 복사본이 짤랑거리며 들어 있었습니다. 아! 연아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욕심이나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도박빚과 사채에 몰려 아내의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숨과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탈출구로 아내를 배신하고 내연녀와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연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지난 30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잿더미가 되어 흩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짐승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구나. 어머니도 남편도 다 가짜였어. 연아는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자비나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연아는 탕비실 구석, 쓰레기통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상철이 거지 같은 신발이라며 갖다 버렸던 자신의 낡은 작업화가 그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뒤축이 달아빠진 하지만 30년 동안 연아의 두 발을 지탱해준 신발이었습니다. 연아는 망설임 없이 발을 조여오던 빨간 하이힐을 벗어던졌습니다. 이딴 거 내 거 아니야. 하이힐은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연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작업화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퉁퉁 부은 발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편안하게 감싸졌습니다. 연아는 작업화 끈을 풀리지 않도록 야무지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든 연아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 칼을 갈고 불 앞에서 싸워온 주방의 지배자이자 장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신자들을 심판하러 가는 전사의 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다 죽었어, 너희들. 주방으로 돌아온 연아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뱀 문신 여자 사기꾼을 입력하자마자 수많은 뉴스 기사와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독 노인 울리는 꽃뱀 사기단, 주범 박혜정 지명 수배. 기사 속에 첨부된 경찰청 수배 전단지 사진은 김이사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팔목의 뱀 문신과 화상 흉터에 대한 설명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혜정, 역시 그랬어. 연아는 스마트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재킷에서 훔쳐낸 위조 서류 뭉치도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수야, 불 꺼라.
연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에 주방 직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갈비찜 나갈까요? 아니, 내가 직접 나간다. 길터라. 연하는 가스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대형 갈비찜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성인 남성도 들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뜨거운 솥이었습니다. 연하는 양손에 두꺼운 행주를 감아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흡!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린 연하가 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에 사장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잔치장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건배사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라클 컨설팅 김 대표님과 저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상철과 김이사 그리고 말수는 승리의 도취에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솥을 든 채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낡은 작업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하나. 상철이 김이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둘. 김이사가 상철을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셋. 연하는 솥을 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그들의 역겨운 가짜 인생을 산산조각 낼 시간이었습니다. 연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잔치장의 소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연하가 김이 펄펄 나는 거대한 갈비찜 솥을 양손에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운 냄비를 들며 다져진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낡은 작업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는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갈비찜 냄새가 잔치장에 퍼지자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오,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오나 보네. 냄새 한번 기가 막힌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철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이, 여기야, 여기. 왜 이제 나와? 김 대표님 기다리시다가 목 빠지시겠다. 김이사 역시 젓가락을 들고 입맛을 다시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사장님, 타이밍이 좀 늦으셨네. 배고파서 현기증 날 뻔했어요. 제일 부드러운 살코기로 골라서 듬뿍 좀 퍼주세요. 연하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상철과 김이사 그리고 말순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솥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식기들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습니다. 상철이 눈을 흘기며 타박했습니다. 야, 살살 좀 놔라. 국물 튀잖아. 센스 없기는. 얼른 김 이사님 그릇 가져가서 퍼드리지 않고 뭐해? 연하는 국자 대신 앞치마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상철이 훔쳐가려 했던 인감도장 대신 파온 막도장과 탕비실에서 훔쳐낸 위조 서류 뭉치였습니다. 퍼달라고? 그래, 옛다. 연하는 손에 쥔 종이 뭉치와 도장을 상철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후두둑. 허공에 흩날리는 하얀 A4 용지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 도장이 상철의 이마를 딱 소리나게 때리고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상철이 이마를 문지르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김이사도 기겁하며 옷을 털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하지만 상철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떨어진 서류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굵은 고딕체로 적힌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는 순간 연화의 서늘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투자냐? 사채 빚보증이지. 잔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뭐? 사채? 빚보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황한 상철이 허둥지둥 서류를 감추려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가 있어. 내가 설명할게. 이게 뭐냐면, 설명? 그 입 닥쳐. 연하는 더 이상 상철의 거짓 노름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거대한 갈비찜 솥의 양쪽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의 분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처먹고 싶다고 했지? 그래, 배 터지게 처먹어봐라. 연하는 기압과 함께 솥을 번쩍 들어 올려 상철과 김이사의 면상을 향해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차악, 으악, 꺄악. 뜨겁고 끈적한 갈비찜 국물과 묵직한 고기 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철이 자랑하던 짝퉁 명품 양복과 김이사의 붉은 원피스가 순식간에 갈색 양념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잘 익은 무와 당근이 그들의 머리 위로 굴러떨어졌고 끈적한 기름기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 뜨거, 내 얼굴, 내 얼굴. 상철도 눈에 들어간 양념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사람 살려. 야 이연아. 너 돌았냐? 테이블은 난장판이 되었고 옆에 앉아있던 말순의 얼굴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한복 치마에 떨어진 갈비를 바라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뒹구는 상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도 양념이 튀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피 칠갑을 한 전사처럼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내 가게는 10원 한 장도 못 준다. 내 돈으로 산 명품, 내 돈으로 차린 밥상, 다 처먹고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 상철이 눈을 비비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번 돈이 다 내 돈이지.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부부? 너랑 나랑 부부야? 부부가 아내 몰래 도장 파서 사채를 써? 내 연녀랑 짜고 아내 내쫓을 궁리나 하는 게 부부야? 연하의 폭로에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박 사장 바람 피운 거야? 그것도 사채까지 쓰고. 갈비찜 국물을 뒤집어 쓴 김이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연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짓거려. 나 미라클 컨설팅 대표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연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마이크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잠시 진정되었습니다. 연하는 떨리지 않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연하는 손가락으로 갈비찜 범벅이 된 김이사를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 남편과 노란한 내연녀이자 전국을 돌며 노인들 등쳐먹고 지명수배된 사기꾼 꽃뱀 박혜정입니다. 뭐? 지명수배? 사기꾼이라고?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이사, 아니 박혜정은 지명수배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양념 범벅이 된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철이 바들바들 떨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저 여자가 미쳤어요. 의부 중이라 그래요. 김 대표님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상철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밥풀과 고깃덩어리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객들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환갑날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잡아먹어. 연하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민수야, 애들 불러서 문 활짝 열어라. 그리고 소금 가져와. 네, 소금이요? 그래, 재수옴 붙었으니까 소금 팍팍 뿌려서 저 인간들 쫓아내. 저기 저가짜 명품 가방이랑 옷가지들도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려. 연화의 불호령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안 나가요? 직원들이 상철과 김이사 말순을 향해 소금을 냅다 뿌렸습니다. 차르륵, 차르륵. 아, 눈 따가워. 야, 이거 안 나? 상철이 소금 세례를 맞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주방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김이사는 하이힐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말수는 소금에 절여지는 한복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연하는 그 꼴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갈비찜이 아니라 끓는 기름을 부어버릴 테니까. 연화의 서슬 퍼런 경고가 잔치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쫓겨나는 그들의 등 뒤로 하객들의 비웃음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연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쫓겨난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철의 머리에는 식어가는 당면 가닥이 가발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김이사의 명품 원피스는 갈비찜 양념으로 얼룩져 걸레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수는 소금에 절여진 한복 치마를 부여잡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환갑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며느리가 시어미를 쫓아내네. 상철이 씩씩거리며 김이사에게 대들었습니다. 야, 너 때문이야. 네가 투자자 행세 똑바로 했으면 안 걸렸잖아.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김이사도 지지 않고 상철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웃기지 마. 내 마누라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도장도 가짜고 서류도 가짜라면서 왜 들켜서 나까지 이 꼴을 만들어? 내 옷값 물어내.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옷값이 문제야? 지금 내 건물이 날아갔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추태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신고를 했습니다. 곧이어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김이사의 눈빛이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상철의 멱살을 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너 어디가? 상철이 잡으려 했지만 김이사는 이미 구경꾼들 틈으로 몸을 날려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전연잡아. 사기꾼이야. 상철이 소리쳤지만 때마침 도착한 경찰관들이 상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상철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저 꽃뱀이 나를 꼬여서 사기치려고 했다고요. 나도 피해자예요. 얼른 숲에 내려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상철의 몰골과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위조 서류 뭉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선생님, 일단 서로 쌍방 폭행인 것 같고 이 서류들은 뭡니까? 인감증명서 같은데 이거 본인 거 맞습니까? 아니 그게 내 마누라 건데. 일단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타세요. 상철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연행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김이사는 이미 증발해버린 뒤였고 상철은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게 오해라고 박박 우겼습니다. 며칠 뒤 유치장에서 풀려난 상철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꼬깃꼬깃한 비상금을 털어 텐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식당 바로 앞 인도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골판지를 찢어 붉은 매직으로 자극적인 문구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돈 번 아내가 조강지처인 남편을 버렸다. 늙은 시어머니 학대하는 폐륜 며느리 이연화. 내 건물 뺏고 남편을 거지로 만든 악덕업주. 상철은 확성기를 들고 식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사업 좀 망했다고 빈털터리로 쫓아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안 주고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식당 사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했대?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서 무섭네. 상철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상철의 1인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자 찜질방에서 몸을 추스른 말순도 합류했습니다. 말순은 텐트 옆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다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며느리가 밀어서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돈 좀 벌더니 시어미를 개 취급하네요. 아이고 억울해라. 말순의 거진 연기는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볼 때만 신음소리를 내고 사람이 없으면 몰래 감겨둔 붕대 사이로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가 상철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선생님, 지금 주장하시는 게 다 사실입니까? 아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폭행했나요? 상철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연기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 여자가 돈에 미쳐서 시어머니 밥상을 엎고 말리는 저까지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 보십시오. 상철은 잔치날 갈비찜 뼈에 긁힌 상처를 들이밀었습니다.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어
실시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충격 단독, 대박 맛집 여사장의 두 얼굴, 시어머니 폭행 현장 고발. 방송이 나가자마자 파장은 컸습니다. 식당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네 가게죠? 그러고도 밥이 넘어갑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 욕설과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배달의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방송을 보고 흥분한 일부 시청자들이 가게로 찾아와 유리창에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퍼버? 유리창에 노란 계란물이 흘러내리자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어머,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네. 나가자. 사장님 계산이요. 밥맛 떨어져서 원. 가게가 쑥대밭이 되자 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어때, 맛이 좀 가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철의 목소리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텐트 안 치워? 연아가 소리치자 상철이 낄낄거렸습니다. 치우길 원해? 그럼 합의금으로 5억 가져와. 그리고 건물 지분 절반 내 명의로 돌려놔. 그러면 내가 방송 나가서 다 오해였다고 해명해 줄게. 미친놈, 꿈깨. 너한테 줄 돈 10원도 없어. 그래, 후회할 텐데. 내가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거든. 상철은 전화를 끊고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덩치들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철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박 사장, 돈 갚으라고 했지 누가 시위하래? 사채업자가 인상을 쓰자 상철이 비굴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 여자가 돈 내놓으면 바로 원금의 이자까지 갚겠습니다. 일단 손님들 못 들어가게 겁 좀 주세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을 욕심에 가게 입구를 막아서고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자 그나마 오려던 손님들마저 겁을 먹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화의 식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유령 가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파리만 날리는 식당 안 직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방 보조 민수가 연화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방송 보고 걱정하셔서. 저도요. 월급 밀릴까봐 겁도 나고요. 직원들의 동요에 연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을 피땀 흘려 일궈온 가게가 남편의 거짓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병이 나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교묘하게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에 돌아온 연화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구청 위생과 조끼를 입은 공무원 2명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썩은 재료를 쓰고 반찬을 재사용한다고요. 주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썩은 재료라니요? 저희는 매일 아침 신선한 것만 씁니다. 연화가 펄쩍 뛰었지만 공무원들은 냉장고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것 또한 상철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게를 망가뜨려서라도 돈을 뜯어내려는 그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무원이 별것 아닌 것을 트집 잡아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하는 주방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절망의 끝에서 연하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잔치날 탕비실에서 상철과 김이사가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음했던 자신의 핸드폰.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상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늙은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싹 털어서 나를 거야.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연하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철이 1인 시위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박살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연하의 개인 전화가 울렸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연하 사장님이시죠? 의뢰하신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흥신소입니다. 연하가 잔치 직후 도망친 김이사를 찾기 위해 몰래 의뢰했던 흥신소 실장이었습니다.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 여자가 아주 도간에 든 쥐더군요. 지금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 모텔에 숨어 있습니다. 돈 다 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넘길까요?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그때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여자 절대 도망 못 가게 감시만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상철의 거짓말, 김이사의 사기 행각,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짜 연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엮어서 세상에 까발릴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연하는 주방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가게 앞에 대형 스크린 하나 설치해라. 아주 크고 잘 보이는 걸로. 스크린이요? 갑자기 그건 왜요? 연하가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화 한 편 상영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가 될 거야. 연하는 가게 밖 텐트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상철, 네가 좋아하는 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기대해라.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철의 자극적인 1인 시위를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유튜버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악독한 여자가 늙은 시어머니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철이 텐트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말순도 옆에서 아이고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구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유튜버들은 그 모습을 생중계하며 채팅창 반응을 유도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편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식당 2층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방수포가 거치더니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지? 영화 상영하나? 웅성거림도 잠시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한 음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내 작품 어때? 오빠, 진짜 대단하다. 그 곰 같은 여편네는 꿈에도 모르겠지? 이게 가짜라는 걸. 화면 속에는 좁은 탕비실에서 상철과 김이사가 서로를 끌어안고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상철이 훔친 도장과 위조 서류를 흔들며 자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싹 털어서 나를 거야.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아유, 그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아무 시설에나 던져놓고 연락 끊으면 돼. 상철의 목소리가 거리에 쩌렁쩌렁 울리자 확성기를 들고 있던 상철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텐트 옆에 누워있던 말순도 노인네를 갖다 버린다는 아들의 육성에 눈이 휘둥그레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흑백 CCTV 화면이었습니다. 상철이 동네 도장가게에서 자신의 이름을 쓴 쪽지를 건네며 막도장을 파는 모습, 붕대를 감고 누워있던 말순이 사람이 없을 때 벌떡 일어나 붕대를 풀고 과자를 훔쳐먹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휴, 사람 없네. 화면 속 말순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초코파이를 까먹는 장면이 나오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다리 부러졌다더니 멀쩡하잖아. 다쇼였어? 우리가 속았네. 상처를 옹호하며 방송하던 유튜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충격 반전, 남편이 불륜의 사기까지 친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꾀병 영상 확인되시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지금 당장 희대의 폐륜 남편 참교육 들어갑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돌려 상철을 비추자 상철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여자가 기술 써서 만든 가짜야. 상철이 텐트 천을 찢어 스크린을 가려보려고 허둥지둥 날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사기꾼아. 군중 속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온 날달걀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상철의 이마 정중앙에 퍽 하고 터졌습니다. 아! 노란 노른자가 상철의 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먹다 남은 물병, 쓰레기들이 상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내려와.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불륜남 주제에 뻔뻔하게. 상철은 머리를 감싸 쥐고 텐트 안으로 숨으려 했지만 성난 군중들이 텐트를 발로 차고 흔들어대는 통에 쥐새끼 꼴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자신을 시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며 낄낄거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네가 어떻게.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배신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당 2층 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연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시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인파를 헤치고 텐트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주했던 김이사 박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오갈 데가 없자 상철이 챙겼을 비상금이라도 뜯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혜정은 텐트 뒤쪽을 찍고 들어가 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박상철. 너 돈 있지? 나 차비 좀 줘.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계란 범벅이 된 상철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 돈은 무슨, 나도 빈털털이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챙긴 패물이라도 내놔. 두 사람이 텐트 안에서 엉겨붙어 싸우는 사이 텐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하의 제보를 받고 잠복해 있던 강력계 형사들이었습니다. 박혜정,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위반으로 체포한다. 형사들이 텐트를 걷어차고 들어가 박혜정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이거 왜 나만 잡아요? 박혜정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상처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형사님, 저 남자도 공범이에요. 박상철이 다 시킨 거라고요. 위조 서류도 저 인간이 만들었고 마누라 내쫓고 돈 챙기자고 먼저 꼬드긴 것도 다 저놈이에요. 상철이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야, 네가 먼저 해외로 뜨자고 했잖아. 형사님, 저 여자가 주범입니다. 저는 가정 있는 사람인데 저 꽃뱀한테 홀려서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내 입으로 어미 갖다 버린다고 했잖아. 저거 살인 미수범이에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물어뜯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형사는 혀를 차며 품에서 또 다른 체포영장을 꺼냈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도 갑시다. 스크린 영상이랑 CCTV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가서 조사받으시죠. 아니. 형사님, 잠깐만요. 이건 부부싸움이고요. 제가 억울해서. 당신 부인이 제출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해. 형사의 지시에 다른 경찰관이 상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풀어. 나 박상철이야. 이 건물 주인이라고. 상철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태워진 상철과 박혜정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내 돈 내놔. 이 찌질한 놈아. 너 때문에 감방 가게 생겼잖아. 경찰관이 뜯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은 유튜버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한편 텐트 밖에서 넋을 놓고 있던 말수는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철아, 아이고, 내 새끼 잡혀가네.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죄 없어요. 전현이 꼬리쳐서 그런 거예요. 말순이 경찰차를 따라가며 문을 두드렸지만 차는 매정하게 출발해버렸습니다. 말순은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가슴을 부여잡더니 이내 눈을 까디집고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쓰러졌다. 119 불러.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말순을 실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연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바닥에 떨어진 상철의 텐트와 피켓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구급대원이 연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쓰러지신 분 보호자 되십니까?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연하는 들것에 실려가는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축 늘어진 시어머니의 모습.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울며불며 매달렸을 테지만 지금 연하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기 경찰차 타고 간 남자가 아들이니까 거기로 연락해 보세요. 네.
며느님 아니세요? 전남입니다. 이제 볼 일 없어요. 연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지만 연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다. 밖에 청소 싹 하고 오늘 저녁 장사 준비하자. 쓰레기들은 다 치워버렸으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식품관 앞은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리본 커팅식 현수막에는 이연아의 명품 갈비찜, 백화점 1호점 입점 기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연아가 매장 입구에 서서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다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네, 회장님. 직원들의 우렁찬 대답에 연아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회장님은 무슨. 그냥 사장이라고 불러. 주방장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에이, 사장님은 이제 옛말이죠. 전국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홈쇼핑까지 완판시키셨는데 이 정도면 회장님 소리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뿌듯하다니까요. 연하는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상철과의 이혼 소송, 악성 루머와의 싸움, 그리고 홀로 썩이. 그 모든 과정은 전쟁 같았지만 진실은 결국 통했습니다. 연하의 갈비찜이 진짜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다시 퍼지면서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여기 받아. 연하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 직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특별 보너스야.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여기까지 못 왔어. 가장 힘들 때 내 곁 지켜줘서 고맙다. 민지와 민수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은데요? 다 너희들 몫이야. 받아둬. 직원들이 환호하며 연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연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퉁퉁 부어 반창고 투성이었던 발에는 이제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푹신하고 편안한 로퍼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욱신거리게 하는 하이힐도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화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푹신한 회장님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액자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혼 판결문,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지분 양도 증서였습니다. 상철이 위자료 대신 토해낸 건물의 나머지 지분 절반이었습니다. 이제 이 5층짜리 건물은 명실상부한 연하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되었네. 연하는 손끝으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주름살은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연하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10원 한 장 아끼려고 쩔쩔매던 식모였지만 지금의 연하는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운영하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스케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시에 복지관 무료 급식 봉사 있으십니다. 차 대기시켜 놓을까요? 아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걸어갈게. 가까우니까.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이 창밖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졌습니다. 더 치열하게, 더 행복하게. 날씨 참 좋다. 연아가 활짝 웃으며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화의 빌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공원 무료 급식소 앞,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의 끝자락에 다 떨어진 점퍼를 입고 떡진 머리를 한 남자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의 몰골은 1년 전 환갑 잔치 때의 허세 가득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살은 쪽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빛은 퀭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배고파. 밥 줘. 고기 줘. 리어카 위에 앉아있던 말순이 칭얼거렸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충격으로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철이 주위를 의식하며 말순의 입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아, 엄마. 조용히 좀 해. 사람들 쳐다보잖아. 이놈아. 내 환갑 잔치 언제 하냐. 갈비찜 내와라. 며느리녀는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여. 말순이 소리를 빽 지르며 상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상철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소 후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직은커녕 일용직도 구하기 힘들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줄 서고 있잖아. 상철은 한숨을 쉬며 앞사람의 등만 쳐다보았습니다. 줄이 줄어들고 배식대가 가까워지자 맛있는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어디선가 낯익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배식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는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윤기가 흐르는 피부와 여유로운 미소. 이연아였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칠을 굶은 배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상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황급히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밥 좀 많이 주세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국자가 멈칫했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상철의 더러운 손과 꾀재재한 옷차림, 그리고 리어카에 앉아 침을 흘리는 말순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연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까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덤덤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김치도 좀 더 드릴까요? 연아는 상철을 알아봤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노숙자를 대하듯 그저 수많은 불쌍한 이웃 중 한 명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동정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상철은 식판을 받아들고 허둥지둥 도망치듯 구석진 벤치로 갔습니다. 야, 고기다. 고기. 말순은 밥을 보자마자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밥풀이 얼굴에 덕지덕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철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국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 위로 자신의 비참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걷어차버린 아내의 정성, 자신이 엎어버린 따뜻한 밥상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으흑, 으흐흑. 상철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국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흑흑. 눈물 콧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사람에게 국을 퍼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연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지만 상철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받던 연하의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낡은 작업화를 벗어 던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연하의 모습에서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상철과 말순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라며 연하처럼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